내가 손해 담보 책임은 아까 제가 칠판에 이제 이중매매 들어주고 우리 교재에도 지금 그 예가 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도 권리점 타인의 손해 아까 그런 예를 들어요. 저도 이제 그거 들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례 문제 풀 때 우리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이럴 때는 어찌 될까요? 요즘은 이제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과 싸잡아서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따로따로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민법 교재를 보면 엄청나게 나와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등기소를 잊어서 지 앞으로 등기해놨다. 병에게 팔았다. 병은 일단 부동산의 경우에 공실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소유권 취득 뭐한다. 이렇게 될 건데, 갑을 병 딱 나왔을 때 얘가 이제 을로부터 매수인데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매매했는데 가장 매매인 경우도 악의자는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얘가 이제 소유자니까 말소 청구하면 등기도 말소시켜야 되고, 그러면 얘는 얘한테 이제 책임을 물어야죠. 얘가 나한테 땅 팔았으니까. 이 말 알아들어요? 요때 이제 꼭 묻는 것이 요즘에 우리 중개사도 같이 나와. 무슨 책임 물으면 되나 여기? 어? 방금 제가 뭐 가르치다가 요걸 지금 한 거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서 그걸 묻는다. 여기서 지금 얘는 토지 매매를 했는데 그러면 소유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 이제 못 해줬잖아요. 소유권 못 했으니까. 그래 결과적으로 얘는 누구 땅 판 거요? 나무 토지 팔았잖아. 이렇게.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매수인은 꼭 이걸 묻는다. 우리 시험이 벌써 나오고 있어. 3년 전부터. 이 매수인은 요 을 매도인한테 권리 전부가 사인을 소한 경우 담보 책임 묻는다. 그래서 두 놈 사이 매매 계약 똑같이 하시면 돼. 510부터 매매 계약 뭐하고 해제하고, 얘가 선인 경우에도 공실원칙 인정 안 되고 소유권 취득 못해요. 소인인 경우에는 뭣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얘가 악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제적 기한 지어놓고 이렇게 같이 관련돼서 물으니까, 요즘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사례 나올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저로 돌아가서 거기 좀 예에 들어놨고 왼쪽에 우측에 니은번 231표 처리번 니은번 찾나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또 집중해야 돼요.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기만 하면 전부 다 담보 책임 문제가 생깁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570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 책임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요 건물이 제3자 이익가다 매매했다. 요 건물은 현존에 있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담보 책임 묻는 경우는 목적물 자체는 현존에 있어야 돼요. 목적물이 현존했는데 요 매도인이 권리 취득에서 권리 이전을 못 해주니까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목적물은 뭐하고 했다? 현존. 그러면 이렇게 바꿔본다면 사례를, 지금 5월 10일 날 매매를 했는데 5월 5일쯤 계약 처리 전에 이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결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이 또 불가능하죠. 그럼 똑같이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요거는 담보 책임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 말이요. 요거는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럼 계약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 버려. 원래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이런 거인 거야. 담보 책임은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는 거야. 이 건물이 있어요. 근데 권리 이전 해줘야 되는데 권리 이전을 안 해주니까 너 책임져라 이렇게 꼬정버린 거야. 그러면 담보 책임은 항상 뭐가 전제가 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유효니까 내가 사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책임지라고 꼬장 부리는 거예요. 따라 두 놈 사이의 계약이 뭐로 돌아가면? 무효로 돌아가면 안 사도 되잖아. 안 사도 되는데 얘한테 하자 했다고 꼬장 부리면 맞아 죽는다고 말이야. 그 말 알겠나요? 따라서 담보 책임은 항상 계약 자체는 뭐이다? 유효. 이거는 원시적 불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잖아. 처음부터 담보 책임이 안 생겨요. 이거는 무슨 처음으로 돌아가느냐? 원시적 불로니까 535조 1항에서 계약 처리사 관점으로 돌아가고, 사례를 바꿨을 때 6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기주를 했는데 5월 10일 성립 후 이행기 도래하기 전 6월 5일 날 건물이 매실했다.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후발적 불능이 되죠. 그럼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 폐락이 잇따르다 이런 경우 이행이 불가됐다. 이런 경우는 참모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채권자 매수인의 귀책사에서 멸시됐다면 채권자가 불리게 받으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 참모자가 자기의 귀책사 멸시시켰다 그러면 이자와 귀책사 위에서 소유권이 불가능하니까 그게 참모불량이죠. 참모불량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위험보다 많으면 채무불량 이행불능의 문제로 가는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담보책임이 생기는 것은 매도인의 소유권이 불가능하다 해서 무조건 담보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 니은번 언더는 보세요. 목적문의 두 번째 줄 뭐 하나 현존 하나 그것이 타인의 권리 소각이 때문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인다. 담보책임 묻는 것은 따라서 밑 언더라인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원시적 불능 또는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에 소멸 이게 후발적 불능 이전할 수 없는 경우는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그 뒤에 언더를 앉혀놓은 거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고 계약처에서 갈 책임 후발적 불능은 참호불량 이연부담 문제가 생긴다. 이거라고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할 수 있겠나요? 무조건 권리전혀 불가능하다 해서 담보책임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책임문에 아까 가르쳐줬으니까 선왕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한다. 니은 매수인이 선인 때는 해제 외에 아까 이경처럼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요 판례가 시험에 또 직업도록 나와요. 이때 손해는 이행액을 배상하는 거냐 실례액을 배상하는 거냐. 이거는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유효니까 얘가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을 못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하죠. 이행이익이 한정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93년 언더란 처진 판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예외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매도인이 권리자 예를 들어서 요 A소유 건물에서 매매했다 치고 이런 경우에 왜 이자가 A로부터 권리취득 못했는가 그래서 권리진이 불가능했는가. 이 매도인이 권리취득을 못한다 해서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못한 데서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참호불량이 돼요. 참고적으로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참호불량은 거꾸로 참모자에게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참호불량 책임은 무슨 책임이요? 과실 책임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데 지금 권리전을 모든 취득 못한 데 대해서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고 결과 권리전이 불가되면 귀책사유가 생긴 이게 참호불량의 문제로 돌아가요. 그런 경우는 참호불량의 경우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 참호불량 자체가 입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따라서 거기 판례를 보면 뒤에 언더라인 매수인이 악이어서 잘 봐야 돼요. 담보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겠지만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되었으면 참호불량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 디귿번 제척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아까 특징 가르쳐주고 그 다음 3번에 매도인의 계약 해제 권한 특징도 지겹도록 시험에 나오는데 담보 책임은 샅샅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워낙에 과거에 지금도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따라서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이게 담보 책임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도 거꾸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칙을 하나 두고 있는데 원래 담보 책임은 뭐라고요? 얘가 이렇게 책임 묻는 거니까 해제도 누가 하는 거요? 얘가. 그게 담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매도인 쪽에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특칙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지금 매도인이 선이라고 말이에요. 이 목적물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오신했다. 선의 매도인.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저런 미친놈이 없지 않냐고 말이에요. 자기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매매한 놈이 있을까요? 겁나게 많아요. 그냥 님에게는 님의 뜻이 있는가 봐 생각하셔 그냥. 왜냐 그러면 그냥 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아. 법 공부 안 하니까. A가 소유자 돌아가셨다. 내가 재산 상속 모르잖아. 그죠? 상속관계 모르잖아. 근데 내가 상속인도 아닌데 내가 상속인의 착각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고
상속 순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지기수를 많아요, 그렇게. 따라서 이제 얘가 선인 경우, 그러면 권리 전부가 탄핵 소관 특징이 이런 거였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두 놈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되어 있다. 그럼 매수인이 원래는 해지한다. 선악 불문하고. 그러면 어차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매수인 쪽에서만 해지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계약은 깨진 쪽밖에 됐는데, 그런 이 경우는 매도인 쪽에서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다만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되니까 자기 거라고 오시는 선의 매도인, 이런 사람들은 얘한테 손해배상 해주고 자기 쪽도 빨리 계약을 없애는 게 편하니까, 나도 두 다리 뽑고 쉬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해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요게 581조 계약 해지에 관한 매도인의 특징인데 주의할 건 한 가지. 이 경우에 이제 얘한테 손해배상은 해주고 계약 해지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악인 경우가 있어요. 매수인이 아까 악인 경우, 이런 건 얘가 손해배상 청구 못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도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 매도인의 계약이자 다 흔들어 쳐놨죠. 다 물어보니까 앞구절,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건 선이다 이야기야. 그럼 매도인은 뒤흔들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돼, 악의 매수인이다 그 이야기죠.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악의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매수인에 대해서 권리를 일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 법적 문제를 하도 물어보고 요거 갖고 놀아야 돼요. 이 경우에 이렇게 사례를 많이 물어본다는 거. 매도인이 선이 딱 해놓고 매수인이 선인 경우 악인 경우 나누어서 시험을 엄청 물어봐요. 선인 경우 악인 경우 나누어서 이렇게. 그 다음 권리 일부가 탄핵에 속한 경우,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세트로 묶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암기 안 해도 되니까 집중을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권리 일부가 탄핵에 속한 경우는 책에도 이제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도말할 것 없어요. 매도는 완전한 저상권을 이전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평방미터 전부에 대해서 완전하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목적물 중에 10평방미터, 요게 매도인 것이 아니라 제3자 예의 소유더라 그 말. 그러면 또 도말할 것 없어요. 얘는 이 10평방미터까지도 예의로부터 권리취득해서 100평방미터 전부에 대해서 권리전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10평방미터에 대해서 권리취득을 못했다. 결과 90평방미터만 이전해주게 생겼다. 이런 게 목적물 전부 중에서 일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리 이야기를 한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러면 이제 먼저 산수를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금 급부, 여기서 급부해 주는 거, 소유권 이전은 실제로 이제 원래는 지금 1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급부 1억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90밖에 이전을 못 해주게 됐다는 거,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을 지급하도록 하면은 급부하고 반대급사 대가관계 유지가 안 되죠. 그럼 이걸 이코를 만들려면 10평방미터만큼 매매대금도 깎으면 되죠. 90이니까 9천으로 요리하면 대가관계 유지가 되는 거, 이렇게. 따라서 가장 핵심, 이 경우에 매수인은 10평방미터만큼 부족한 비율만큼 뭐 하면 된다. 대금 감액 청구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산수해 보면 그만큼 대금 깎으면 이코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뭐를 조심해야 되냐. 또 똑같은 얘기요. 매수인이 하도 물어봐요. 선이냐 뭐냐 악이냐 불문하고 똑같이 대금 감액 청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의자라 그래서 너는 대금 깎아더라 청구 뭐한다 이러면 안 된다. 왜냐? 이 일부가 탄핵 소환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90밖에 이전 못 받는다 1억 원을 주게 되면은 얘는 1,000만 원만큼 부당이득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부당이득 있으면 그럼 반드시 편한토록 돼 있잖아. 민법책 곳곳에. 그잖아요. 어차피 주어봐. 야 부당이득 돌려주는 거 이게. 따라서 악의자라 하더라도 어차피 급부하고 반대부터 대가관계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악의자도 대금 감액 청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선의 매수인은 여기에 플러스 이 잔존 부분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선의 매수는. 왜냐? 나는 일부가 탄핵 소환되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100평방미터 전부가 나한테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선의잖아. 그러니 나는 100평방미터가 반드시 필요해서 매수를 했을 건데 그중 일부가 탄핵 소환 꼭 90밖에 이전 못 받으니까 잔존 부분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거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선의 매수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만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뭐 하는데 나쁜 놈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악의자는 90만 가지고도 능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 악의자는 요게 남한테 소환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재수원 붙으면 90밖에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건물 짓는다 뭐 한다 미리 계획을 다 세워요. 그러니까 잔존부분 90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건 이론상으로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적권 인정이 안 되죠. 그런 말 알아듣겠나요? 제 하는 대로 꼭 하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똑같이 사고하셔. 그 설명을 안 듣고 전부 이러고 있으니까 사고가 안 듣는 거 지금. 이 말 알아들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안 당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제적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왜냐? 보세요. 이 경우는 계약을 얘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선의자도 잔존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해지 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해지하면은 소급에서 이렇게 소멸 해지 안 하면 유효 불확실 상태에 놓이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죠. 해서 제적 기간 1년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뭘 특히 신경 써야 되냐면 민법 출제위원들은 다 법 전공자들이야. 1년을 뭐 2년 6개월을 물어보는 촌놈은 없고 항상 법에서 중요한 게 여기 1년을 바꿔 2차 과목 출제위원들 그렇게 하는 거죠. 법을 모르니까. 중요한 거는 기산점이 중요한 거. 언제부터 1년 얘기야 법에서는. 그래서 그걸 함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년만 보면 절대로 틀린 구절이 안 보이니까 선의 매수는 여기 선의 매수는 그 하자가 뜨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자는 대금감액 청구는 하죠. 악의 매수는 대금감액 청구를 한대. 요거는 계약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요것도 상가하면 상식적인 이야기고. 왜냐? 선의자도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런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선의 매수는 여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계약 처리할 때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가져온 이 권리를 행사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지를 못한다면 나중에 하자때 알게 되니까. 그러니 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려면은 하자때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악의자는 이미 하자때는 걸 알면서 매매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계약 안날로부터 1년 일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요거 바깥치기 여러 번 했는데 지문에 사를 딱 내놓고 매수인 의리 갖는 계약 해제권은 선인 경우에 계약한 날로부터 1년 행사한다. 그러면 틀려 있는데 틀린 게 안 보이잖아요. 요 1년만 보이니까 계약한 날이 틀려 있잖아요. 이걸 빨리빨리 확인하는 습관 들으라고 말이요. 제 말 알아들어요? 이거 틀리고 나오면은 말 바꿔치기 틀렸다고 악쓰지 마세요. 그걸 본인이 실력 없어 틀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민법 선생도 이거는 집중 가르쳐줘요. 그래 이게 나오면 그 기산점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들었던 건 민법에 대한 기초 소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어떤 민법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니까. 그 틀리고 나와서 악쓰고 다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책으로 돌아가서 예 드러났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책임의 내용 기억본이 핵심이고 선의하게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한다. 니은 선의 매수는 해제도 할 수 있다. 디귿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다음에 니을 선인 경우는 사실을 안 나눴다. 악행을 기한토 1년 내 행사한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본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우리가 이 담보책임 물권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누워서 식은 죽 먹게요. 물권법에 대한 지식이 이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배웠어요. 갑이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 공유물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 후 동의가 되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자들은 갑이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서 매매를 했다. 이 매매는 뭐이다? 유효라고 배웠죠? 시험에 나도 가르쳐줬잖아요. 왜 유효라고 가르쳐줬나요? 응? 여기에 지금 이 572조가 적용이 돼. 다른 공유자의 지분 후 비율 후 범위 내에서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서가는 경우 매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572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유 같은 게 나올 때도 빨리빨리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게 따로따로 놀면 실력이 안 되니까. 단독으로 좀 매매하면 유효인데 이 다른 공유자 지분 후 비율 후 범위 내에서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매매가 된다니까요. 572조가 지금 배우는 좀 그런 것도 좀 결부시켜 좀 해보시라 그 이야기야. 언제까지 실력이 밑바닥에서 있으면 안 되잖아. 알아듣나요? 그제도 가르쳐 주었잖아요. 공유할 때 요거 구별 잘 하시라고. 매매한 거하고 처분 등기 전한 거 구별 잘 하시라고. 불과 딱 2주 전에 가르쳐 줬구만은. 그 다음 권리가 부족하나 제한을 바꾸는 것에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여기 다시 이걸 보세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점 특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여기도 목적물 전부는 지금 현존에 있는 거예요. 특징이 100평미터 전부는 있잖아요. 현존에 있는데 특징을 잘 보라 그러면 현존 전부가 그중 일부가 지금 타인에게 속할 뿐 이렇게. 그런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이것도 이제 총칙에서도 한번 가르쳐 주는데 어디서 나왔던가요? 차고에서 나왔죠. 차고에서. 따라서 이제 이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 100평방미터를 매수한다 해서 일단 매수인이 수량을 지정했다. 100평방미터 맞지? 매도인이 맞다고 명시 묵식적으로 표시했다. 그래 매수인이 그러면 좋다.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수량,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지금 방금 말한 그 대목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그럼 좋다. 평방미터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에 삭게 이런 거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런데 매수 놓고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90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게 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10평방미터만큼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분명히 이 두 번째 사례는 위에 거하고 틀려요. 차이점이 뭐인가요? 위에는 목적물 전부 100평미터 전부가 현존했지만 이거는 실제로도 90밖에 없는 경우죠. 그잖아.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어차피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제는 못 해주고 일부 90밖에 이전 못 해주는 점에 있어서 따라서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도 권리 일부가 타인의 소한 경우하고 책임의 내용이 동일 따로 1% 없다고 말이야. 이 똑같은 규정이 적용이 되도록 해. 그 다음 일부 멸실 이게 저 원시적 일부 불능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창고가 딸린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창고 딸린 건물에서. 그런데 계약 체결일 첫날 6월 16일쯤 창고만 일부 멸실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일부 멸실 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실력을 통합하면 원시적 계약 체결 전에 멸실했으니까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 멸실했다고 해서 원시적 일부 불능 이리 표현하는데 그러면 요 경우도 보면은 분명히 위의 사례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목적물 전부 중에서 일부가 계약 체결 전에 멸실이 됐다는 점에서 그러나 결론은 차이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이 세 번째 유형도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를 얘한테 이전을 못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의 거하고 다를 거 없다. 해서 이 경우도 572조 권리 일부가 타인의 소유물 담보 책임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세 개를 이제 묶으면 되는데 단 마지막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위의 거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감액 청구한다 요리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이 두 가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하고 일부 멸실 이 경우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악의 매수는 일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러겠냐 말이야. 이거 상식이라고 말이야. 이 경우는 목적물 전부가 현존했다. 여기 책정이라고 그랬죠. 전부가 현존했기 때문에 요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다고 해서 얘가 알고서 매매하더라도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전부가 현존했기 때문에 재수 좋으면 얘가 일부도 이제로부터 권리취득해서 100평방미터 전부에 대한 권리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매대금도 항상 어디에 맞추느냐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100에다 맞춰서 1억 정하는 거렇게. 근데 실제로는 이제 결론은 90밖에 이전을 못 받죠. 그러니까 못 받은 비율만큼 대금감액 청구한다. 악의자도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밑에는 보세요. 얘가 악의자다. 상식이야. 90밖에 없다는 거 알고서 매매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또라이가 아닌 바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자네도 그러니까 100이라고 생각하고 1억 줄게. 근데 90밖에 없잖아. 나중에 1000 돌려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건 바보들 행진이야 뭐 이게. 90밖에 안 되는 거 알고서 매매해서 처음부터 매수하고 싶으면 얼마값만 주는 거야. 90값만
전부터 급하고 받으면 대강 유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 또라이가 아닌 바야. 그러면 알아들어요? 책임 물을 필요 없잖아. 밑에 얘도 악의자다. 계약 처지는 창고가 이미 멸던 사정 알고서 건물이 필요하니까 매매를 했어요. 근데 또 그래요? 며칠 전에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다며요. 상가 심심한 1호를 보내면서 따라서 건물값도 주워볼 테니까 나 없는 거 알아요. 그 값 나중에 돌려주세요. 이 미친놈들 아니야 말이야. 시간도 없고. 처음부터 건물값만 주는 거야. 건물이 필요해서 매수하면. 그러니까 급부하가 먼저 대가 유지가 되는데 책임 물을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걸 왜 틀리냐고 말이야. 안 그래요? 생각. 따라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뭘 같아요? 내가 출제원이다 생각하고. 요걸 제일 많이 물어볼 거 아니고. 역으로. 악의 매수도 대금감액 청구하는 게 어떤 경우냐? 요 경우 하나예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이해했나요?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수령 지정한 매매 얘가 들어있고 1분 멸시 얘 들어있고 기억범 첫 번째 2000년 4월 10자 판례 수령을 지정한 매매는 이런 걸 말하다 점검 딱 하고 그 밑에 우리 주에서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사례 문제가 한번 나오는데 거기 아파트 그 분양계약 얘가 들어있죠.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아파트 분양계약 찾나요? 이런 것도 이제 부족하면 수령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이 돼서 담보책임 묻는다 그 이야기인데 가로 열고 닫고 보세요. 부연 설명은 그게 아주 중요해. 아파트 분양 시 공유대지 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 당신이 400으로 분양받으면 공유대지 면적은 예컨대 10평방미터다. 이런 게 수령 지정 매매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실제는 공유대지 면적을 800개 이전 안 해줬다. 그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책임 묻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확인했나요? 그러면 진짜 시험 문제 한번 묻는다. 작실판 보세요. 아파트 같은 걸 이제 분양받을 때 여기에 401호를 내가 분양받았다. 얘가 분양업자다. 400 설명드려야 돼. 401호를 분양받다 말할게. 그런데 물어본단 말이야. 요 경우에 401호를 분양받는데 여기에 건축상 하자가 있다라는 거야. 방금 읽어본 것은 뭐라고 읽었나요? 요거. 네가 401호 분양받으면 공유대지 면적이 얼마인데? 10평방미터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얘한테 얼마만 이전됐더라? 8만. 그러니까 2평방미터는 부족하니까 그만큼 책임져라 얘한테 묻는다는 소린데 방금 그 판례는 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줬단 말이야. 401호에 건물이 잘못 지어졌어요. 누수도 있고 건축상 하자라고 말이야. 그랬나요? 이 경우도 그러면 얘가 얘한테 지금 우리가 배우는 574조에서 담보책임 뭐를 썼는가 하세요. 왜 묻고 있냐 그러면 집앞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요즘에 담보책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분양자는 집앞건물법 구조에서 담보책임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민법에 대해서 집앞건물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는 집앞건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집앞건물 구조에서 담보책임 묻는단 말이야. 분양업자한테. 근데 여기는 지금 민법 514조는 담보책임 묻는다고 지금 그 얘가 들었죠. 또 실제로 사례가 나온 적이 있고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집앞건물 구조에서 담보책임 묻는 것은 건축상 하자가 있어서 담보책임 묻는 걸 말하는 거야. 집앞건물에서 묻는 담보책임은. 따라서 공유대지상은 지금 여기 밑에 요거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가로에다 부연 설명. 10평방미터 대지면적 이전 주기로 했는데 공유대지 면적을 확인해보니까 800개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한테 책임 묻는다. 어떻게? 민법 574조에서 이렇게. 요거는 건축상 하자예요, 아니에요? 건축상 하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민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몇 페이지로 확인하냐 그러면 307페이지 펴세요. 거기 보면 집앞건물법에 설명이 됐는데 왼쪽에 보면 분양자 담보책임 나와 있죠. 이게 아파트 같은 걸 분양받을 때 하자가 있으면은 분양업자한테 담보책임 묻는다 그 이야기예요. 집앞건물법 구조가 나와 있죠. 됐나요? 이렇게 집앞건물법에서 원래 담보책임 묻는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파트 하자가 있으면. 근데 가로친 3번 판례 보세요. 집앞건물법 구조 담보책임은 뭐에 대해서 책임 묻는 것이다? 건축상 하자 책임 묻는 거예요. 그 말 듣겠나요? 따라서 가로를 걷다 같이 읽으세요. 거기 아파트 분양 시 공유대지 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은 민법으로 넘어간다. 이게 건축상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민법 몇 조로 넘어간다? 514조 수량지정 매매로. 구별하겠나요? 구별하시겠냐고. 무조건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이 민법 514조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집합금융 구조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그걸 정확히 구별하라고 말이야. 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사례 문제도 출제운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례를 출제를 잘 놨어. 그런 거 사례 잘못 내고 학원 선생님들이 출제하면 엉망으로 내버려. 이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배우는 여러분도 개판으로 배우고 있고 전부 다. 근데 출제운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서 출제를 해놨어요. 그 사례 문제를 보면 공유대지 면적을 부족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례를 내놨다. 근데 여러분은 그 기출문제 풀 때 뭔만 생각하냐? 아파트 분양계약은 민법 514조 담보책 이렇게 외우고 다녀. 그러니까 틀리고 나온다 그 말이야. 제가 하는 말 알아듣겠죠? 그 정도 있으면 알아듣을 거예요. 그 다음 203조 제일 위에 니은번을 보자. 또 한 가지 구별할 게 있어요. 여기서 뭐를 구별하더냐면 여기 원시적 일부 불능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되면 계약은 유효해야 돼요. 유효 사야 되는데 여기 하자가 있으니까 꼬장부린다 이런 개념이야. 따라서 계약 체결을 전에 목적물 전부가 멸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원시적 불능으로서 전부 무효가 돼요. 이러면 담보 책임이 아닌 거야 이게.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535조 1항에서 계약절차 관청을 묻게 돼요. 따라서 여기서 담보 책임 인정이 되는 것은 거기 니은번 그걸 구별한 거예요. 매매 제일 위에 언더램 매매의 목적물 일부가 멸된 경우에 담보 책임이 생기는 것은 계약은 무엇을 안 한다? 원시적 일부 불능 안 한다. 요것만 계약이 유효해요. 그 대신 뒤에 언더를 앉혀놓은 거 원시적 불능은 원래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가질 책임이 문제가 되지만 원시적 일부 불능은 여기 번조 574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절차 관할 책임은 문제가 안 된다. 이거 구별 잘하세요. 그 다음 책임의 내용 권리일부가 타인을 소환한 경우가 똑같음. 그러나 그 밑에 줄 원시적 불능임을 알고 매수한 자는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악의 매수에 대해서 매도는 책임일 필요 없음. 제일 중요한 특징. 그 다음 특히 그 밑에 판례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총칙에서도 가르쳐줬다. 우리나라는 토지 같은 거는 측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계약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가 억수로 많다고 말이야. 계약 면적 100평방미터 실제 면적 확인해 보니까 90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매수는 매도는 어떻게 책임 묻습니까? 그 판례죠. 뭐일 때 한해서 총칙에서도 가르쳐 착오할 때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 해당일 때 한해서 담보 책임의 일환으로 대금감액 청구 등은 하겠지만 그 위에 이런 책임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점검 다시 한번 하고 제적 기간 읽으면 되고 영역조건에 제한되는 거 이것도 물권법 지식이 좀 필요한데 요 세 개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정리 딱 하면 외우고 마시고 할 필요가 없어. 요 세 개는 공부할 게 없다고 말이야.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물권법에 대한 우리가 물권법을 배웠기 때문에 요 건너뛰기 가르쳐 주는 건데 물권법에서 지겹도록 배운 것이 요 기초예요. 물권법 2주 내내 3주 내내 요거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토지를 빌려서 의리 재산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얘가 이제 임차권, 채권을 취득했는데 민법 621조에서 이임되는 협조로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등기된 임차권. 그럼 제3전 대항력 있죠. 재산권,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제3적에 대항하고 등기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되어 있으니까 빌려준 상태에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각했다. 우리가 지겹도록 물권법 시간에 이걸 이야기하고 설명을 써놨어요. 소유권 취득했다. 얘네들이 이 권리가 대항한다. 기간 끝나니까 얘가 산다. 얘가 따라서 얘는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각종 영익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거 소유권 취득한다. 이네들의 기간 끝나니까 반환 못 받는단 말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지 않냐 말이야. 그죠? 그러니 그 다음에는 계약법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돼요? 이건 묻는 거야. 얘가 대항하니까 기간 끝나서 반환 못 받잖아. 손해 보잖아. 내가 사용 뭐 하니까. 그럼 나는 어찌해야 돼요? 물어주는 어찌 얘한테 책임 물으면 되지. 여기 나오는 담보 책임이라고 말이야. 연결돼서 이렇게. 이게 각종 영역적으로서 권리가 제한된 거 담보 책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것도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 보세요. 여기까지 물권법이나 센 기초지 않냐 말이야. 그럼 이 경우도 이 매수인이 악인 경우는 일단 매도인에게 일체 담보 책임 못 묻는 거야. 악인 경우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얘가 악이다 그 말은 여기 등기부 다 등기됐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토지 매수한다. 기초상식이야. 등기 열람 한번 해봤을 거라면 의리한 놈 이런 꼴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 다 알잖아. 여러분이 야매로 중개소 공부 이런 거는 다 판단할 줄 아시냐요. 얘 기간 끝날 때까 내가 토지 판단 못 판다는 거를. 그러면 얘가 판단 다 해요. 지금 당장 토지가 필요해서 매수하고 전 사람은 매수 전부터 안 할 것이고, 내가 상무하니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놓자. 한 사람들은 매매되기 몰래 3억이다. 그럼 3억 다 주는 또라이는 없을 것이고, 내가 사용성 못하는 만큼 매매되면서 뭐 할 것이고, 깎고 공제하고 그렇게 매매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악의자는 일체 매도는 책임 못 묻는 거예요. 야, 나는 법을 몰라서 못 깎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법에서, 법에 대한 무지는 법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라서 내가 법 몰라서 못 깎았는데 그건 본인 탓이야. 법에서는 용서 안 해요. 다 똑같이 취급을 해. 다 알고 있다고. 나 법대 안 나왔는데 필요 없어요. 인터넷 보고라도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라도 하든가. 따라서 이제 얘가 악인 경우는 매매되면서 그만큼 공제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부하고 반대급부터 대강 유지가 되니까 일체 책임을 못 묻는 거야. 따라서 누구만 책임을 묻느냐? 선의의 매수인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선이다 그 말은 내가 매수하자는 토지상에 의리란 놈이 이런 권리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서 매수했다는 거. 그럼 모르려면 등기 열람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등기부 여기 다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 슬그머니 출제원이 뭘 이제 함정을 넣느냐? 다른 경우는 함정을 안 넣는데 이 경우만 매수인이 악의 때는 일단 책임 못 물어요. 근데 매수인이 선일 때 안에서 이제 얘한테 꼬장을 부릴 건데, 문제는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슬그머니 함정을 넣어놔. 이거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왜냐하면 선이 무과실 해버리면 담보 책임 물을 매수인 한 사람도 없어. 선의가 되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어찌해야 돼요? 등기 열람을 안 해야 돼. 그 등기 열람 안 하는 것은 모르는 데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 과실이 있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 두 가지 없고 충족시키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담보 책임을 물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또 만드세요. 책 보지 말고. 그러면 선일 경우 첫째, 저 하자로 인해서 이런 권리가 설정이 됨으로써 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거는 많이 있죠. 내가 지금 당장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했다. 이런 경우는 목적 달성 뭐 하잖아. 반환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 뭐 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살 때 내가 지금 당장 토지를 A로부터 반환받아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 이때는 해지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요 대목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함정을 또 많이 넣어요. 대금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되는데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 아니 이제 일부 권리부 탄효 소환권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일부 매실, 요 경우는 전부 대금감액 청구 인정이 되죠. 요거는 선악 불문하고 요거는 선인 경우 안에서 왜 대금감액 청구 인정이 돼요? 요거는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은 양적인 하자에 기초를 두고 담보 책임 인정이 되겠다네. 자, 못 알아들으니까 요거는 산수하기가 편하다는 거야. 100에서 10만큼 부족하니까 10만큼 깎자로 감액 비율 정하기가 쉬운데, 요 경우는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요 용익권을 고치 안 되는 거는 양적인 하자가 아니라 권리의 질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담보 책임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 감액 비율 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야. 사용 수익 못하는 비율만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야죠. 근데 그놈 갖고 또 싸우게 돼 있어. 근데 이 경우는 산수하면 되니까 안 싸워. 봐라, 내가 100 주고 1억 주기로 했었는데 10, 90 보장가 너 산수할 줄 알지? 10만큼 깎자. 왜 10을 깎을까? 그럼 10 깎으면 얼마인가? 8천인가? 9천이지? 다 알잖아. 이건 알잖아. 그래서 양적인 하자 기초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액비율 정하기가 쉬우니까 대금감액 청구를 하지만, 여기는 질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감액비율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그놈 정할 때 또 싸우니까 차라리 그냥 일괄해서 사용 못하는 것도 손해니까 손해배상으로 세트로 묶어서 해보라는 거야. 차로 돌아가서 거기 요건에 이제 A가 들었나 주의할 것 또 한 가지. 이게 특별법에서 시험 문제 무지 나와요. 왜? 특별법에서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요렇게 지겹도록 나와. 이것도 똑같아. 요 주택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주택 임대차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했다. 그러면 대항요건 갖췄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단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빌려준 상태에서 주택을 갑이 병역에 매각을 했다. 맨날 시험에 나오죠. 얘는 임차권이요 대항한다. 기간 끝날 때까지 산다. 끝나면은 보증금 반환치 이렇게 생긴데 이렇게 돌려받는다. 우리 맨날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도 얘가 소유권 취득하지만 임차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잖아. 기간 끝날 때 반환 못 받잖아요. 그럼 똑같은 저거하고 문제 생기는 나 어째 물을째 얘한테 책 물으면 되지. 요 이야기야. 딱 이 경우도 575조 용역적으로서 권리가 취하는 건 담보 책임을 똑같이 묻는단 말이야. 저거하고 똑같다니까. 이 경우도 똑같음. 상가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주로 시험에 주택임대차에서 많이 나왔는데 상가임대차도 언제든지 나오니까 상가임대차는 뭘로만 바꾸면 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내용은 똑같고. 그 다음 책임은 내용 계약 해지한다. 니은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밑에 니은번에 언더란 대금감액 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물어보니까 일부러 언더에 쳐놓은 거예요. 아까 이유는 가르쳐줬고. 그 다음 1년 제척기간. 그 다음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당권 전세권에서 권리가 전된 거. 이것도 물권법 지식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물권법 지식이 또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전세권 저당권을 불과 얼마 전에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먼저 전세권 다시 떠올리세요. 전세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그 항상 떠올려야 되고 용익물권으로 분류를 하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걸 여기서 써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를 집중내 가르쳐줬죠. 요즘에 제3취득자 시험에 쏟아 나온다고. 그 두 가지를 갖고 놀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걸 묻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당권에서 이거 지겹도록 배웠다고 말이에요.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린다. 이 건물에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도록 해. 목적물 소유자 얘다. 내 거니까 저당권을 설정한 건물 자유롭게 팔 수도 있다. 매각하겠다. 소유권 취득한다. 저당권에서 1년을 제3취득자 이렇게 배웠죠. 그냥 매수인이잖아. 이렇게. 근데 문제는 가르쳐줬다. 얘가 변제 안 했다. 저당권 실행 낙찰이 됐다. 매수인 소유권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꼬장 부리자. 요게 마지막 576조야. 권리가 저당권을 제한하고 담보책임. 여기까지 다 배웠잖아. 요 젓가락 하나 얹어놓는 거니까. 얘가 경매에서 낙찰돼서 내가 소유권 잃으면 나는 우찌하도 물 우찌하도 판 얘한테 꼬장 부르면 되지. 여기 576조라고 말이야. 알아듣나요? 근데 여기에 전세권도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저당권의 전세권에 똑같아. 요 경우에 얘가 지금 전세금 1억을 받고 여기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 1억을 받고 건물에 전세권 설정해 줬다. 이 전세권을 설정한 건물 얘가 팔았다. 샀다. 근데 기간 만료된대. 전세금 반환 지체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 경매에서 낙찰됐다. 나 또 소유권 잃어버렸다. 꼬장 부리자. 이런 이야기야. 전세권은 제한되는 경우. 알아듣나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겪고 사는 케이스잖아. 따라서 이제 여기서 권리가 저당권 제대로 제한되는 경우는 얘가 돈 안 갚고 또 전세금 반환 지체하니까 저당권에 전세권자 경매에서 낙찰되니까 매수한 내가 소유권 잃어버린다. 이 케이스라니까요. 이 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한테 책임 묻자 그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서 먼저 깨우쳐야 될 게 있다면 이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당권에 전세권을 설정한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빌비자다면 이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돼. 그러면 이제 576조 이제 담보 책임이 제일 많이 지금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또 576 담보 책임이 발생되는 것도 극히 드물다가 말이야.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먼저 전세권에서 전세권은 집중해야 돼요. 얘가 전세권 설정자. 자, 저거하고 똑같이 얘를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 설정자 치고 전세금 1억 받고 건물 빌려줬다고 말이야. 내용 파겠나요? 일단은 얘가 내 거니까 건물 팔 수도 있죠. 매각을 또 하겠어요. 얘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기 전세권자는 전세권 가지고 얘한테 대항하겠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했지만 기간 끝날 때까지 사용 못하죠. 그럼 일단은 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575조에서 일단 담보책임을 묻게 돼요. 권리가 용역적으로 권리에서 잔디고 담보책임을 일단 묻는단 말이야.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기간 끝났게 얘가 살 거 아니요. 그럼 담보 책임이 단계별로 두 개가 생겨 매수인한테. 그걸 지금 집중하라는 거야.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니까. 용익물권 끝날 때까지 산다. 그럼 내가 못 돌려받잖아. 그러니까 575조에서 얘한테 일단 570조 권리가 전세권은 제한된 게 요격적으로 제한된 건 담보 책임 문다니까요. 근데 기간 끝났다. 얘가 전세금 판을 또 지체하니까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뭐 해버렸다? 경매했다. 낙찰 결과 이번엔 내가 소유권 잃어버렸다. 그러면 두 번째 몇 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576조 담보 책임이 다시 발생이 된다고 말이야. 따라 전세권은 담보 책임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단계별로. 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몇 조? 575조. 기간 끝나고 전세금 판을 지쳤다. 전세권자 경매 청구한 몇 조? 576조. 그걸 깨우치라고 말이야. 사례 문제 나올 때 몇 조를 물어보는가를 정확히 깨우치셔야 돼요. 575조를 묻는 건지 76조를 묻는 건지. 그 말 알아들어요? 전세권은 이중적 성격을 간단히 알죠? 그 말은? 그 담보 책임이 두 개가 단계별로 생긴다고. 거기 요건에서 밑에 동그라미 디귿번 보세요. 그 말 세 줄을 이해하라고 하면 목숨 걸고 그걸 이해 못하면 이건 문제 풀지를 못해요. 이게 전세권의 설정은 용익권을 제한하는 게 용익물권이니까 가로 열고 닫고 이 자체만으로 몇 조가 적용된다? 575조가. 이 매수는 사지만은 전세권자가 또 반환 못 받으니까 A한테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575조라니까요. 그 말 알아들어요? 다만 이제 575조 책임 물 때 매수는 뭐 해야 되고 선이 제적기한 1년 제한을 받고. 근데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기간이 끝났다고 말이야. 근데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지체하니까 전세권자가 뭐 하더라? 경매 신청. 그럼 매수는 이번에 이제 뭐예요? 소유권 잃어버리죠? 그러면 몇 조로 넘어간다? 576 거기 써졌잖아. 그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는 매도는 담보책 부담을 했지만 이때 576가 다시 적용된다. 이렇게 2단계로. 이거 깨우치라고 말이요. 물권법을 실컷 가르쳐줬고만은 그 일주일만에 썸머라도 못 쓰면 이거 어찌 되나요 이게. 그 말 알아듣겠어요? 단 요건은 다를 거 아니요. 576조가 적용될 때는 매수는 선악을 불문하니까. 진짜 이 말 알아들어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에서 담보물권이라니까. 그게 맞춰서 담보 책임이 2단계로 발생된다니까요. 먼저 전세권 설정이 돼 있죠. 얘가 전세권 다 실패. 마지막 기회니까 두 번 다시 담보 책임 안 가르쳐. 저도 열받으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예? 뭐 가르쳐 주면 알아듣는 맛이 있어야지. 이게 뭐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 예? 전세권 설정이 됐죠? 이걸 내가 매수한다니까 이년만 더. 우리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하죠? 그럼 반환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못 받잖아. 전세권이니까. 그러면 전세권을 제한을 받아 기간 끝날 때까지 내가 사용 못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한테 일단 책임 묻는다니까. 그게 575조라고. 알았어요? 자, 575조 책임 묻는 거야 얘한테. 그러다가 기간 끝나면 전세금 돌려줘야죠. 그 전세금 반환 지쳤다고. 그 얘가 경매 들어갔어. 낙찰됐어. 내가 이제는 소유권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몇 조로 넘어간다? 그걸 단계별로 정리를 하라고 말이요. 그래서 담보증이 두 번 생긴다고. 그 전세권 그러면 용익물권 플러스 담보물권 승격이 간다. 이걸 항상 갖고 놀으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그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말해요 요즘에. 그 말 알아들었나요? 그 전세권이 두 관두 들어갔잖아요. 다시 앞에 넘겨보세요. 234 나번에 영역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동그라미 기억권 보세요. 거기도 전세권 들어갔잖아. 매매의 목적은 지상권 있고 전세권 있잖아 거기에. 그 다음 뒤에 보세요. 576조도 전세권 들어갔잖아. 에? 전세권은 양쪽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알아들어요? 그 전세권 의미가 다르다고 말이야. 앞에 575조는 용익물권은 전세권이고 여기 576조 전세권은 담보물권 전세권을 말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이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구별을 하시라고 말이야. 그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애워봐야 문제 못 푼다고 말이야. 여러분 실력으로. 그 정도에서 알아듣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다시 7번 보세요. 이걸 정확히 구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우리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케이스인데 왜? 전세권이나 저당권 살 때는 건물 내가 매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이 사람도 돈 필요하면은 이거 팔잖아요.
내가 매수 많이 하죠. 근데 이럴 때 매수할 때 매매대금 어떻게 결제하나요? 한번 하세요. 이렇게 저당권이나 전세권 썼던 건물을 내가 매수한다. 매매대금. 자, 매매대금 시가가 3억이다. 채권액 1억 또는 전세금 1억. 얘가 3억 다 주나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야지. 매수인이 매도는 3억 다 줘야죠. 그러면 1억을 얘한테 주고 전세권 말소 또는 저당권 말소시켜야죠. 그럼 나 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3억 다 주면 얘가 1억 갖고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3억 이게 바보가 따로 없네? 3억 들고 호주로 턱 깨푼다고 말이야. 그럼 내가 다시 또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못 믿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다 말이야. 결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3억에서 피담 저거 빼고 2억만 주자 넣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저당권 같으면 내가 매도인의 채무를 뭐 했다? 인수했다. 인수해서 매수. 전세권 같으면 내가 뭐 끼고 샀다 그러잖아. 전세금 끼고 샀다. 안고. 그렇게 사잖아. 그때는 얘한테 책임 못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갚아야 되니까. 그 말 하나 들어요? 내가 매매대를 공개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이거 말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갚아서 얘가 경매에서 내가 소유권 이러면은 얘한테 타들 수 없잖아. 물론 여러분 같으면 이때도 얘한테 타든지만 모든 것이 남 탓이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따라서 실무에서는 보통의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전세금 끼고 사기 때문에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단 말이야. 이걸 또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왜 틀리는 거나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야. 그게 네 번에 설명해 놓은 거야. 이게 집에 가서 꼭 있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담보책임 물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책임 물려면은 이런 거는 얘가 인수하고 전세금 떠안고 매수할 때는 얘한테 책임 못 묻고 내가 갚아야 되니까 어떤 경우를 전제로서 얘가 얘한테 책임 묻는 거예요. 매매대금 공제 안 하고 3억 전액 지급했을 때 그럼 얘가 갚아야죠. 근데 안 갚고 톡겠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서 소유권 잃었다. 나는 돈 다 줘. 너 왜 안 갚아서 내가 소유권인가? 그때 얘한테 꼬장 부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무상으로 극히 드물다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이야. 대부분은 뭐 하니까? 그러지.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주니까.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우리가 제 자신을 쪽팔린다는 좀 느낌이 살살 올 것도 같죠. 그다음 거기 요건 기업권에서 판례 2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저당권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가압류 다 똑같이 취급을 해요. 따라서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이 아니라 담보가 등의 가등기가 설정이 됐어요. 똑같이. 근데 얘가 돈 안 갚으니까 얘가 가등기에서 뭐 했어요? 본인께서 소유권 취득, 내가 소유권 잃어버렸다. 그럼 똑같은 담보 책임 묻는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저당권을 뭘 바꿔도 똑같아요. 사례 문제 풀 때 조심하라고 말이야. 가등기로 바꿔도 똑같다니까요. 돈 안 갚아서 가등기에서 본인께서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내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그 다음에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가압류는 다만 이제 무슨 경매 할 거이고 저당권자는 임의경매지만 가압류권자는 강제 경매 하겠죠. 강제 경매 결과 얘가 또 소유권 잃었다. 똑같이 담보 책임 묻고 거기 판례 정리 따박따박 하라고 말까. 앞쪽에 92년도 판례가 가등기, 뒤쪽 최근 2011년도 판례가 가압류.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게 똑같으면 쓰면 돼. 저당권을 뭐로만 바꾸면 돼. 가등기나 가압류로만. 그 읽어볼 필요도 없잖아. 그 다음 밑에 책임의 내용. 첫째, 가장 핵심. 이 경우는 매수인의 선의하기 따질 필요 없이 동일하게 담보 책임 물어요.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 선의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선의다 그 말이야. 내가 매수하는 건물 위에 저당권이 섞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선의. 알고서 매수했다. 그게 악이에요. 근데 악이라고 해서 선의자고 차등 들 필요 있나요? 없지 여기에는. 왜냐? 여기 저당권 섞인 사실을 알고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얘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얘가 갚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안 갚았잖아요. 나쁜 놈은 누구예요? 얘가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 아니잖아. 안 그래요? 또 저당권이 실행된다는 언제나 실행된다는 법도고 얘가 돈 갖고 저당권이 말소만 되면 얘는 취득한 소유권 그대로 보유하잖아. 책임 물을 일 없고. 따라서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동일하게 책임 물어요. 이때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이 두 놈이 매매했는데 결과적으로 낙찰자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던 거 이렇게. 그러니까 두 놈 사이의 매매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예요. 따라서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원래 선의해야 되지만 악의인 매수인도 유일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딱 한 경우 있는데 그걸 자주 물어봐요. 그게 여기 576조라고 말이야. 왜? 선의하게 동일하게 책임을 물으니까. 알아듣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이걸 가르쳤죠. 불과 얼마 전에 오늘 또 집중 가르쳐 들었어. 지금 얘가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을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금 얘가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되니까 소유권을 잃는 거예요. 그럼 돈을 갚아주면 저당권자가 경매 안 하죠. 근데 얘는 돈 안 갖고 없고 그럼 나라도 뭐 하자 다시 대의에서 변제하자. 이게 몇 조요? 364조 오전에 이야기했던 거. 이 364조 얘가 대의 변제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가 뭐하고 얘한테 구상권 행사. 요거를 여기 담보 책임에서는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책임 내용 기억범 선악 묻지 않고 계약이자 손해배상입니다. 니은번에 쓰였어요. 그거. 매수인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 대의 변제했다고 말이야. 그거를 저당권에서는 얘가 얘한테 구상권 행사한다 그러는데 여기 담보 책임에서는 출제의 상환을 청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줄여서 출제 비용 상환 조건 그래요. 구상권을 말한다고 말이야. 저당권에 364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보세요. 여기서 낙찰자에게 소유권 넘어갔기 때문에 두 놈 사이에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스토리 이런 거야. 요걸 본 순간에 요게 우리가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담보 책임 유형 중에서 뭐하고 가장 비슷한가요? 요 비슷한 게 제일 앞에 한번 나왔어. 뭐 두 놈 사이에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해. 왜?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다른 놈한테 갚아버렸기 때문에. 요 경락인한테 갚았어. 뭐하고 똑같아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경우가 유사하죠?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 유형과 똑같잖아. 목적물 타인한테 갚았잖아 소유권이. 두 놈 사이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돼 있단 말. 그래서 제적 기한의 제한이 똑같이 없어 이 경우도. 제일 밑에 디귿번 있잖아. 딱 제적 기한의 규정이 없는 게 딱 두 가지야. 비슷한 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 경우하고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으로 제한되는 경우하고. 애우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요. 알아듣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머리통을 뽀개가 만든 담보 책입니다. 권리하자. 그러면 이제 권리하자에 관해서 대충 감 잡았으니까 이제 제일 앞으로 돌려서 제일 앞에 보면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이제 개념을 안 써놨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먼저 밑에 세부적인 내용 배우고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고. 그죠? 자, 이런 경우를 말하겠죠. 매매의 목적인 그림 그리세요. 지금까지 배운 거를.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던가. 여기까지. 느낌이 오나요? 권리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그 이야기죠.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던가. 그림 그려야 돼. 떠올라야 돼요.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그 이야기야. 속하지만 타인의 권리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그림 그려지나요? 무슨 권리에서? 영역적 권리라든가 제한물권, 저당권, 전세권 제한됐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로 제한됐기 때문에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거를 통틀어서 권리하자 그래요. 그림 그릴 수 있나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개념 만드세요. 그 다음 거기죠. 물건을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다른 말은 이제 하자 담보 책임 요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 경우인데 이게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 나누어서 이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됐는데 특정물은 요런 거고 불특정물은 요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는 100% 특정물 매매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를 사면서 나 아무거나 살게 이런 사람 없어요.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나 A 건물 살게 A 토지 살게 매매 목적물 딱 매수인이 특정을 해요. 그럼 특정을 하게 되면 그 특정한 목적물만을 인도를 해줘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다른 물건으로 특정물 매매는 특정을 했으니까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급부할 수 없는 경우를 특정물 매매 A 물건, A 부동산, A 건물 사겠다 했으니까 A에 대한 목적물 인도해줘야지 이거하고 비슷한 B 건물, B 토지 인도해줘야 계약 목적 달성 뭐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급부할 수 없는 걸 특정물 매매 그럼 불특정 매매는 그 반대겠죠. 그러면 이런 걸 말하는데 이 건물에서 매매했다 특정물 매매 인도받고 보니까 벽에 균열이 생겼더라. 요처럼 목적물 자체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를 물건하자 그래요. 일단
권리하자가 얼추 구별은 되죠. 이거는 목적물 자체에 물적 결함이 있는 경우니까. 그다음 불특정 매매. 불특정 매매는 지금 2017년도식 신형 2010년도 신형 소나타 한 대를 내가 현대장터 매수한다. 그럼 2017년도식 신형 소나타는 수만 대가 동일 물건으로 출고가 돼요. 그 중에 아무거나 인도도 좋다 이런 의미니까 이런 거를 불특정물 매매 종류 매매 그러는데 요거는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급부에도 무방한 경우를 불특정물 매매 요리 이야기로. 그러면 인도 받고 보니까 엔진 부위에 결함이 있더라,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 게 물건 하자. 그러면 여기 이제 특정물 매매든 불특정 매매든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는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니까 책임져라. 하자도 안 붙이면 묻게 되는데 요때 이제 첫 번째로 주의할 건 아까 권리하자하고 이게 달라요. 책임 물려면은 매수는 여기서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해야 돼. 공의. 왜냐? 권리하자는 권리 분석해야 되니까 법률직도 필요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물건하자는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니까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머리 쓸 일 없어요. 눈만 똑똑 뜨고 두루두루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 확인할 때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해라. 그래서 모르는 데에서 과실이 있으면 책임 못 물어요. 철저하게 눈으로 잘 확인하는 거예요. 무과실이 있어야 책임 물으니까. 그 다음 이 경우 이건 어떻게 책임 묻느냐 만들어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이 하자론에서 계약의 목적을 다서 한데 이걸 따져야 되니까 목적 다서 뭐 한다? 그럼 뭐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다. 그럼 목적 달성하니까 해지 못하고 뭐 하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요거는 제적 기간이 6개월로 줄어 있어요. 1년이 아니라. 왜 6개월로 줄었냐 그러면 권리하자는 머리를 써야 돼. 권리 분석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물건 하자는 뭐만 하면 돼요? 머리 필요 없어. 현장 가서 눈으로 두루두루 확인하면 돼. 따라서 굳이 불확실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필요 없다 해서 제적기간 6개월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 대신 여기 저 불특정물 매매는 하자가 있으면 이와 똑같이 책임을 묻든가 그 다음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위에 저 특정물 매매는 내가 A 건물 산다 이렇게 특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슷한 B 건물을 바꿔서 인도하면 안 되는데 밑에 불특정물 매매는 다른 자동차로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도받은 자동차에 흠이 있어가지고 하자가 크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하자가 없는 다른 자동차로 바꿔달라 이런 거를 완전물 급부청구 그래요. 따라서 담보책임 문 대신에 요걸 물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 책으로 돌아서 거기 하자가 있을 거 쭉 써놨으니까 읽으면 되고 납은 핵심 요건 선임 무과실 거 책임은 내용 특정물 목적당 뭐냐 계약이자 손해배상 청구 달성하면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하자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밑에 불특정 매매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핵심 계약이자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건 물어보면 틀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그 위로 올라가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된다 해서 동그라미 니은 번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찾나요? 요게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말이야.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하자로 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 내용이 지금 이런 거인데 내용이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이 의뢰한 사람이 칠판 봐야 돼요. 실제로 이런 사례도 나왔고 그 판례 사례를 그대로 만들어 놨을까.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했어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근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 매수는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법률상 제한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이 토지를 본래 이용되도록 사용을 못하죠. 아파트 못 짓는가. 이런 거를 이제 법률적 제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물건 하자로 볼 것인가 권리 하자로 볼 것인가 이것부터 이제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걸 크게 담보 책임이 발생을 했다는 물건 하자와 권리 하자로 꼽을 테니까 이걸 이제 왜 중요시하냐 그러면 물건 하자로 보게 되면은 바로 뒤에 경매가 나오지만 경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돼요. 경매의 경우는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내가 낙찰받은 예컨대 토지 위에 이런 법률적 제한이 있더라. 그럼 물건 하자로 보면 담보 책임 못 묻는 거예요. 권리 하자로 보면 담보 책임 묻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물건 하자로 보면은 매수인이 낙찰자가 매수인이 선임 무과실해야 돼요.
근데 권리하자로 보면은 선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제측견이 달라요. 물건하자로 보면 몇 개월이고 6개월, 권리하자로 보면 1년이고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거고. 근데 우리 판례는 물건하자로 본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권리하자로 보는데 권리하자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게 뭐하고 가장 비슷하냐 그러면은 아까 매수인이 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다른 놈이 뭐 하니까 내가 토지 사용 뭐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권리가 뭐에서 제한되는 경우, 영역적 권리에서 제한되는 경우 담보 책임 있었죠. 575조. 그거하고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575조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과 똑같이 취급하자는 건데 판례는 무엇으로 보고 있다? 물건하자로. 근데 유형은 지금 575조가 비스무리하지만 그 다수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판례 내용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아까 판례는 목적물자 물질 결함 있는 걸 물건하자로 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는 케이스가 좀 다르잖아요. 법률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래 용도 사용 못할 뿐이지. 근데 왜 이걸 물건하자로 보는 게 옳냐 그러면은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목적물에 가만 그림 그려보세요. 목적물 위에 매매의 목적물에 제3자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뭐 저당권도 설정됐고 전세권도 설정됐고 지상권도 설정됐고 이렇게 제3자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매도인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 같으면 돈 갚으면 제거되잖아요. 전세권 같으면 전세금 돌려주면 맞소시키잖아요. 이처럼 매도인이 제거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 경우에 이거 건축가가 받는 것은 매도인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관할건축은 소관이지. 법에 따라서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거지. 매도인이 이 하자를 제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70년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거할 경우도 있어. 뭐 하면 돼? 그러면 교도소가.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값 분양값이 올라가 있는 거 우리나라는. 분양하면 20%는 급평적으로 다 줬잖아요. 과거에. 공무원들한테. 공무원한테 주고 조합장에 삥땅 치고 따라서 비자금 조성해서 공무원들한테 주면 된다니까 돈으로 비자금. 그럼 허가 받잖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자, 말 알아들어요? 얘가 지 마음대로 제거 뭐 한다니까요? 허가 못 받는 걸 허가 받도록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이게 허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 하자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권리하자와는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건하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말이에요. 거기 보면 언더라처럼 것 보세요. 매매 목적물 하자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물건하자로 본다고 말이에요. 판례는. 그 다음에 핵심이 그 다음 줄에 시험에 쏟아나와요. 그러면 하자 존재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지겹도록 시험에 나와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거 보세요. 판례 사례 요거였어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파트 건축을 받을 수 있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허가받을 수 없게 됐다.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얘는 얘한테 그러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가 하세요. 당연히 처음부터 없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허가 받을 수 있었잖아요. 하자 없잖아. 그러면 하자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계약 성립체를. 그러니까 칠판의 사례는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하자 존재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성립체를. 요 판례하면 요거는 A상급부터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죠. 그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딱 하고 뒤에 넘겨서 마지막 하나만 더요. 경매. 잠깐만 칠판 보세요. 이게 이제 옛날에 가르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내용은 지금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이나 또는 토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이렇게 저당권이.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어요. 해서 저당권자가 이걸 경매 청구를 한 거예요. 해서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자를 오늘 요즘에는 민사집행법에 뭐라고 불러요? 매순이라고. 왜냐? 경매도 매매 일종으로 보니까. 그래서 경락으로 그냥 매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마찬가지란 거야.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데 하자가 있으니까 내가 매도인한테 꼬장 부리듯이 경매를 통해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첫째, 이 목적물 자체 물질 결함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말고 제3자 소유인 경우도 있고 그게 권리하자 이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락을 통해서 소유권 지대지만 매수하고 똑같은 거니까 나도 담보 책임 물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게 경매에서 담보 책임이야. 스톱하겠나요?
매수인이 낙찰받은 놈도 하자 있으니까 책임 묻겠다 요 이야기라고 말이야. 먼저 첫 번째 특징만 딱딱 점검하면 돼. 여기 경매에 사경매는 포함이 안 돼요. 사경매는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거 10만원 사실 분 도리도리 9만원 도리도리 8만원 도리도리 7만원 이게 사경매예요. 계약의 경쟁체결 이런 건 알죠? 계약의 경쟁체결 요 사경매는 여기 경매 해당이 안 되죠. 따라서 거기 언더라인처럼 판례 여기 말하는 경매는 어떤 경매를 말한다. 집에 가서 있고 민사집행부상과 강집행 강제경매죠. 담보권 실행경매는 무슨 경매고? 임의경매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상 공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공경매를 말한다고 말이야. 사경매는 포함이 안 되고 전제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는 이제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을 물을 수 없는 거야. 권리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을 물어야 왜냐? 아까 그렇게 했지만 물건 하자는 목적물 자체 물증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낙찰받은 아가 현장 한 번도 안 가고 목적물에 물증 결함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푸대기 앉았다가 나중에 명도 받고 보니까 물증 결함이 있다. 그래서 담보 책임 묻게 되면은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제일 두려운 것이 왜? 매수인이 계약 해지하면 매도인은 못 팔아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매를 해지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겠는가? 물건 하자에 따라서 낙찰자 매수인이 경매를 해지하면 원래 경매 결과를 무효로 돌리고 재경매 붙인다는 소리야. 그럼 한 번 낙찰받기도 하세월인데 부대기 앉았다가 한 번도 현장 안 가고 앉았다가 하자했다고 꼬장부려서 재경매 붙여달라. 그러면 사형시켜 사형.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성질 그분은 사형시켜버려가. 왜 낙찰받은 새끼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대고 앉아갖고 있냐고.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 한번 해야지. 그래서 법에서도 그거는 네가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네가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 머리 써야 될 거 권리 분석해야 될 거 권리하자 그는 네가 법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것만 보여줄게 이런 취지야. 따라서 권리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 물으니까 경매할 때 꼭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다 가르쳐줬어요.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담보책임 인정이 안 되겠죠. 매매가 무효이면 매수인이 매도 꼬장 못 부리듯이 그게 그 밑에 판례 가로친 2번에 뒷구절 언더라인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경매 채무자 채권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경매 절차가 유효인 경우 안에서 권리하자에서 담보책임 묻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묻는가? 먼저 1차적으로는 요 채무자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얘가 목적물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채무자자 변제 자력이 없으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2차적으로 담보책임을 물어요. 네가 배당받은 거 토해내라고. 요게 변제 자력이 없으면 이때도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담보책임을 묻되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왜 못한다고 하냐면 여기 채무자에게 담보책임 물 때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것이 얘가 자발적 의사적 경매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채무자가 돈 못 갚으니까 채권자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낙찰이 된 건데 네 목적물이 네 거니까 손해배상까지 해달라. 그럼 얘 그러다 쫄딱 망했는데 손해배상 제가 지우면 한강으로 가야 되잖아요. 뭐 자살공학 1위에서 또 뭐 특 1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책임 물 때도 마찬가지요. 얘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죠. 다만 얘네들이 싸가지 없을 때는 부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하자였다는 걸 알면서 얘네들한테 고지를 안 해줬다. 또는 얘가 하자였다는 걸 알면서 경매했다. 싸가지 없잖아.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 특징들이고 그 특징에 전부 언더라인을 쳐놨어요. 언더라인도 참 잘 쳐놨어. 구비마다. 그 특징 따가 하고 이런 거 틀리면 요즘에 점수 딸 거 없으니까 공짜로 내는 거야. 이런 거는. 아 근데 이 말 알아들어요 진짜로? 경매는 알죠? 낙찰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자증 얘도 책임 묻는다. 매수인하고 똑같으니까 그 이야기라 그 말. 그 특징은 이런 거다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마치셔야 된다 그 말. 이런 거는 본 시험장 가면 이거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거 없으니까 여러분 몫이 환매 교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르쳐 줬어요. 이따 오후에 문제풀이 하신 분은 3시 20분까지 오시고 아니 지금 몇 시야? 3시 20분까지 오시고 그